횃불 전투. 시게프 난쟁이 개미들의 첫 번째 공격은 새 벨로캉 쪽에 막대한 손실을 가져왔다. 2시간에 걸친 치열한 전투 끝에 곳곳에서 방어선이 무너지고 벨로캉 개미들의 몸뚱이가 무수히 동강났다. 침략자들은 그 승리가 만족스러웠는지 더 밀어붙일 생각을 않고 최후의 일격을 이튿날로 미룬 채 야영 준비에 들어간다. 다른 개미들이 부상자와 다리가 잘려나간 자, 빈사 상태에 빠진 자들을 도시 안으로 데려오는 동안 암개미 백사모는 마침내 한 가지 전술을 생각해냈다. 그는 자기 가까이에 있는 병정 개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횃불 만드는 법을 가르쳐준다. 그의 생각은 불을 무기로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밝히고 추위를 이기는 수단으로 사용하면서 적들을 공격하겠다는 것이다. 어둠이 깃들면 적들은 활동을 멈추고 잠이 들어버릴 것이다. 그 어둠을 이기는 것은 불밖에 없다. 그리하여 이슥한 밤에 새 벨로캉의 입구에서 무수한 불빛이 몰려나오는 놀라운 광경이 벌어진다. 불개미들은 미루나무 잎새로 만든 통에 흙을 깔고 거기에 불씨를 담아 등에 지고 간다. 적들은 잠을 자고 있지만 그들은 그렇게 몸을 덮이고 어둠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추위와 어둠에 상관없이 활동할 수 있다. 난쟁이 개미들이 한데 뭉쳐서 잠을 자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야영장은 크고 거뭇한 하나의 열매처럼 보인다. 그러나 그것은 살아있는 도시라 할 만하다. 깊은 잠에 빠진 채 뒤엉켜 있는 난쟁이 개미들의 몸뚱이가 벽도 되고 통로도 된다. 암개미 백사모는 병정 개미들에게 야영장 안으로 들어가라고 신호를 보내고 자기도 안으로 들어간다. 다행히도 차가운 밤 공기가 침입자들을 잘 마비시켜 놓고 있다. 벽도 바닥도 천장도 온통 적의 몸뚱이로 이루어진 곳으로 들어가는 기분이 참으로 묘하다. 우리의 진정한 적은 오직 두려움뿐이다. 백사모는 그렇게 되낸다. 그러나 두려워할 것이 없다. 밤은 그들의 동맹군이다. 난쟁이 개미들은 앞으로 몇 시간 동안 계속 잠들어 있을 것이다. 오후가 이른다. 한 장소에 너무 오래 머무르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적들이 잠에서 깨어나 덤벼들 것이다. 새 벨로캉의 병정 개미들은 난쟁이 개미들과의 접선을 피하기 위해서 서둘러 움직인다. 그들은 한쪽 위턱만을 사용해서 꼼짝 않고 있는 적들의 머리를 하나씩 하나씩 잘려나간다. 너무 깊이 베는 것은 피해야 한다. 이따금 싹둑 잘려나간 머리들의 덩이가 무너져 내려 그 밑에 깔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그저 목을 반쯤만 베어야 한다. 밤에 전쟁을 벌이는 것은 아주 새로운 일이기 때문에 그때그때 알맞은 병법을 찾아내야 한다. 야영장 속으로 너무 깊이 들어가는 것도 좋지 않다. 공기가 부족해서 불이 꺼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먼저 외벽을 이루고 있는 적들을 죽이고 양파 껍질을 벗기듯 그들을 치워내면서 차츰차츰 안으로 공격해 들어가야 한다. 새 벨로캉의 병정 개미들은 쉴 새 없이 적들을 죽인다. 횃불의 열기와 빛이 흥분죄가 되어 그들의 살기가 한껏 등등해진다. 이따금 벽에 한 귀퉁이를 이룬 적들이 깨어나기도 한다. 그러면 가차없이 달려들어 그들을 쓰러뜨려야 한다. 그 대학살의 와중에서도 백사모는 생각을 멈추지 않는다. 진보를 이루어내려면 꼭 이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일까? 그보다 더 감수성이 예민한 수개미 24호는 살육을 포기하고 물러나 버린다. 수컷들이 언제나 훨씬 더 섬세하다는 것을 잘 알려진 사실이다. 암개미 백사모는 멀리 가지 말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에게 부탁한다. 만약 죽이기만 하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니다. 새 벨로캉의 병정 개미들이 지친 기색을 보이고 있다. 그렇게 꼼짝 않고 있는 적들을 죽인다는 것도 그다지 마음 편한 일은 아니다. 개미들이 적을 죽일 때는 전투를 벌이면서 죽이는 것이 정상이다. 그런 만큼 그렇게 잠들어 있는 적의 머리를
뱀에 있어 어찌 일말의 꺼리감이 있을 것인가. 그들은 싸움을 벌이고 있기보다는 수학을 하고 있는 기분이다. 난쟁이 개미들의 시체가 풍기는 올레산의 냄새가 견딜 수 없을 만큼 심해진다. 새 벨로캉의 병정 개미들은 신선한 공기를 마시기 위해 자주 야영장 밖으로 나갔다가 다시 들어가 공격을 재개하곤 한다. 암개미 103호는 날이 새기 전에 일을 끝내야 하므로 더 빠르게 움직이라고 재촉한다. 그들의 위턱이 키틴질의 마디를 끊고 들어가면 투명한 피림프가 솟아난다. 이따금 피림프가 너무 많이 분출하는 바람에 횃불이 꺼지기도 한다. 불을 잃은 병정 개미들은 밀집해 있는 적들의 한가운데서 그냥 잠들어 버린다. 암개미 103호가 기세를 늦추지 않고 위턱을 부지런히 놀려 계속 적을 죽이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머릿속에는 수많은 생각들이 착종하고 있다. 우리가 손가락들의 행동을 본받은 결과가 꼭 이런 식의 싸움으로 나타나야 하는가. 하지만 어쩌랴. 오늘 밤 적의 병정 개미들을 죽이지 않으면 당장 내일 아침 그들의 공격을 받게 될 것을. 달리 선택의 여지가 없다. 좋든 싫든 전쟁은 역사의 발전을 가속시키는 가장 훌륭한 수단이다. 적을 죽이느라고 너무 힘을 쓴 탓에 오후에 위턱에 쥐가 났다. 그는 잠시 살육을 멈추고 적의 시체를 먹은 다음 더듬이를 닫고 그 험한 일을 다시 시작한다. 동력 하늘로부터 아침 햇살이 번져오기 시작한다. 이제 살육을 중단해야 할 때가 되었다. 적이 깨어나기 전에 서둘러 돌아가야 한다. 야영장의 벽과 천장과 바닥들이 기지개를 켜자마자 그들은 재빨리 달아난다. 불개미들은 온통 피칠갑이 된 지친 몸을 이끌고 동료들이 불안한 마음으로 기다리고 있는 도시 안으로 돌아온다. 암개미 103호는 둥근 지붕 꼭대기로 다시 올라가 잠에서 깨어난 적들의 동정을 살핀다. 해가 솟아오르자 한데 뒤엉켜 있던 적의 몸뚱이들이 스르르 풀어진다. 적들의 반응은 즉각 나타났다. 난쟁이 개미들은 자기에게 벌어진 일을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간밤에 자기들과 함께 잠들었던 동료들이 거의 다 죽어버렸으니 말이다. 생존자들은 뒤를 돌아보지도 않고 자기들의 둥지로 돌아간다. 난쟁이 개미들이 떠나고 나자 자기들 연방의 수도인 벨로캉에 맞서 싸우러 왔던 도시들이 항복의 페로몬을 보낸다. 그 전투의 결과가 인근의 모든 개미 도시에 알려지자 수백만 병정 개미들의 군대가 새 벨로캉 연방에 들겠다고 찾아온다. 암개미 103호와 수개미 24호는 그들을 맞아들여 불과 지뢰와 바퀴의 실험실을 구경시킨다. 그러나 횃불을 만드는 방법은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는다. 가차없이 없애버려야 할 적들이 언제 또 생길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때를 위해서 횃불은 비밀 무기로 남겨두어야 한다. 비밀 무기는 모두가 다 아는 무기보다 더욱 효과적이기 때문이다. 한편 23호 쪽에서도 신자들의 수가 급증하는 현상이 나타났다. 밖에 나가 야간 전투에 참가했던 병정 개미들 말고는 그들이 어떻게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었는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24호는 손가락들이 자기의 기도를 들어준 것이라고 강변하였다. 그는 전투를 승리로 이끄는데 암개미 103호가 한 일은 아무것도 없다면서 진정한 믿음만이 구원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기까지 했다. 손가락들은 우리를 구원하였다. 그만큼 그들은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것이다. 24호는 그 의미를 제대로 알고 있는지조차 의심스러운 그런 거창한 페로몬을 서슴없이 내뱉고 있다. 백과사전, 쥐의 똥구멍을 꿰맨 여공. 19세기 말 프랑스 브르다튜 지방의 정어리 통조림 공장에는 쥐들이 우글거렸다. 그러나 그 쥐들을 없애버릴 방도를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 흔히 쓰는 방법대로 고양이들을 풀어놓는다는 것은 말도 안 될 일이었다. 고양이들은 요리조리 달아나는 쥐들을 잡으려 하기보다는 차라리 제자리에서 꼼짝하고 있는 정어리들을 먹어치울 것이 뻔하기 때문이었다. 그러던 참에 어떤 사람이 살아있는 쥐의 똥구멍을
굵은 말총으로 꿰매버리는 방안을 생각했다. 그의 생각은 이러했다. 똥구멍을 꿰매버리면 쥐는 배변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계속 먹기만 하다가 결국엔 고통과 분노 때문에 미치게 된다. 그러면 그 쥐는 작은 야수와도 같은 무시무시한 존재로 변하여 다른 쥐들을 물어뜯고 쫓아낼 것이다. 생각은 그럴듯했으나 문제는 그 추저분한 일을 누가 맡느냐에 있었다. 다들 못하겠다고 꽁무니를 사리는데 한 여공이 이 일을 하겠다고 나섰다. 그 대가로 그녀는 사장의 신임을 얻어 봉급이 인상되고 반장으로 승진하였다. 그러나 그 통조림 공장의 다른 여공들은 그녀를 의리없는 배신자로 여겼다. 그들 중에서 단 한 사람이라도 쥐의 똥구멍을 꿰매겠다고 나서는 한 그 혐오스러운 일은 계속 되풀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 흥분이 고조된 줄리. 개미혁명이 운해에 해당하는 창업 모임에서 새로운 개념들이 너무나 많이 나오는 바람에 좌뇌에 해당하는 실행 모임에서는 그것을 다 받아서 취사 선택하고 실행에 옮기는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1회째 되던 날 유한 책임회사 개미혁명은 세계에서 가장 다양하게 분화한 회사들 축에 들게 되었음을 자랑할 수 있게 되었다. 에너지 절약, 자원 재활용, 기발한 전자제품, 컴퓨터 게임, 새로운 예술 개념 등 갖가지 생각들이 쏟아져 나왔다. 그렇게 아주 독특한 형태의 작은 문화혁명이 일어나고 있었지만 국제적인 정보통신망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을 제외하고는 아무도 그런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 회사의 회계를 도와주는 상업선생은 누구 못지않게 자기 일에 몰두하였다. 그는 사무실도 가게도 없이 오로지 작은 컴퓨터 하나로 그들의 회계 장부를 관리하면서 하루하루를 보냈다. 그는 세금이며 행정서류, 상표 등록 따위를 책임지고 있었다. 퐁덴블로 고등학교는 그야말로 하나의 개미집처럼 변해갔다. 몇 사람이 모여 하나의 생산 단위를 이루고 각 생산 단위는 저마다 특정한 사업 계획을 실행에 옮겨가는 중이었다. 이제 축제는 낮 동안 일을 하면서 얻은 긴장을 해소하기 위해서만 행해지고 있었다. 혁명의 컴퓨터 전문가들은 정보통신망에서 세계적인 규모의 토론 모임을 열고 있었다. 프랑시는 자기 인프라 월드를 관리하는 데 온 정성을 기울였다. 그녀는 그 세계에 직접 개입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생태학적인 불균형이 생기지 않도록 예의주시하면서 그런 기미가 보이면 즉시 불균형을 바로잡곤 했다. 그녀는 생태계의 종을 다양화하는 것이 꼭 필요한 일임을 깨달았다. 한 동물이 너무 빠르게 증식한다 싶으면 그녀는 그 동물의 천적을 만들어냈다. 그렇게 생명을 추가하는 것이 그녀의 유일한 개입 방식이었다. 예컨대 도시의 비둘기가 지나치게 많아지는 경우가 생기면 들고양이를 넣어주는 것과 같은 시기였다. 그러고 나면 그 천적 때문에 다른 천적이 필요하게 되고 먹이사슬은 점점 복잡해졌다. 그녀는 먹이사슬이 다양해질수록 생태계는 더욱 조화롭고 견고해진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나르시스는 자기의 독특한 양식을 계속 발전시킴으로써 가상의 패션쇼 말고는 어떤 패션쇼에도 참가하지 않았음에도 전 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했다. 가장 잘 돌아가고 있는 자회사는 다윗의 물음마당이었다. 그의 전화선은 늘 통화가 폭주하고 있었다. 사람들이 제기해오는 질문들이 너무 많아서 다윗은 자기 사업의 일부를 사립탐정이나 학자들의 도움을 받기가 훨씬 더 용이한 외부 회사들에게 맡겨야 했다. 지웅은 생물 실험실에서 놀이삼아 풀의 꿀수를 가지고 일종의 브랜드를 증류하고 있었다. 여담은 자루의 초들이 비추는 희미한 빛 속에 실험용 증기류며 알코올을 거르고 모으기 위한 대롱 등 브랜드를 증류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들이 설치되어 있었다. 밀주업자의 증류실을 방불케 하는 분위기였다. 그 한국인 남학생은 달짝지근한 수증기에 쌓여 있었다. 진리가 그를 찾아왔다. 그녀는 그의 설비를 살펴보다가 시음용 대롱 하나를 잡더니 그 내용물을 한숨에 비웠다.
지웅의 눈이 휘둥그레졌다. 내가 가장 먼저 시험하는구나. 맛이 괜찮니? 줄리는 묻는 말에는 대답도 하지 않고 술이 철철 넘치는 다른 대롱 3개를 더 잡더니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것처럼 정신없이 마셔버렸다. 그러다 취하겠다. 난 하고 싶어. 그녀가 더듬거렸다. 도대체 뭘 하고 싶다는 거야? 나 오늘 밤 너를 사랑하고 싶어. 그녀가 똑똑한 음성으로 단숨에 그렇게 말해버리자 지웅은 두로 물러섰다. 너 취했구나. 너에게 그 얘기를 하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 그래서 용기를 내려고 술을 마신 거야. 그래도 내가 싫지 않지? 지웅은 그녀가 활짝 피어난 꽃 같다고 느꼈다. 줄리는 이제껏 그렇게 활짝 핀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었다. 다시 음식을 제대로 먹게 되면서 그녀 얼굴의 모난 부분은 사라지고 윤곽이 부드러워졌다. 혁명은 그녀의 자태마저 변화시켰다. 그녀는 턱을 치켜들고 더욱 곧은 자세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녀의 걸음걸이조차 더욱 우아해진 느낌이 들었다. 줄리는 몸에 시로락이 하나 걸치지 않은 채로 자기 손을 지웅의 바지 쪽으로 천천히 가져갔다. 지웅은 자기 감정을 감춘데 점점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그는 그녀가 이끄는 대로 매트 위로 가서 그녀를 가만히 바라보았다. 줄리가 아주 가까이 다가왔다. 촛불의 오렌지빛 후광을 받아 그녀의 얼굴은 그 어느 때보다 매혹적이었다. 흘러내린 머리카락 한 올이 곡선을 그리며 그녀의 입 가장자리에 달라붙었다. 그 순간에 그녀는 오직 지난번 나이트클럽에서처럼 지웅과 뜨겁게 입맞추기를 바라고 있었다. 지웅이 입에말로 중얼거렸다. 넌 참 예뻐. 대단히 아름다워. 그리고 난 내 냄새가 좋아. 너에게선 꽃향기가 나. 너를 처음 본 순간부터 난. 줄리는 입맞춤으로 그의 말을 막고 또 한 차례 입을 맞추었다. 한 줄기 바람이 건듯 불어와 창문을 열고 촛불을 꺼버렸다. 지웅은 초의 불을 다시 켜기 위해 일어서려고 했다. 그러자 그녀가 그를 붙들었다. 이대로 있어. 단 1초라도 낭비하고 싶지 않아. 갑자기 이 바닥이 갈라져서 아주 오래전부터 나에게 약속된 이 순간을 경험하지 못하게 될까 두려워. 어두워도 상관없어. 어둠 속에서 우린 얼마든지 사랑할 수 있잖아. 창문이 요란하게 덜커덕거리기 시작했다. 금방이라도 유리창이 부서질 것만 같았다. 그녀는 어둠 속에서 다시 손을 뻗었다. 이제 시각은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었기에 그녀는 다른 모든 감각, 특히 촉각의 온 신경을 집중시켰다. 그녀는 자기의 보들보들하고 매끈매끈한 살을 지웅의 살에 대고 비볐다. 그토록 고운 그녀의 살갗이 지웅의 거친 살갗에 닿자 짜릿짜릿하게 전기가 오는 느낌이 들었다. 지웅의 손바닥이 젖가슴에 와닿았다. 줄리는 자기 젖가슴의 부드러운 감촉을 스스로 느꼈다. 그녀의 숨결이 거칠어지고 그녀의 팔, 땀 냄새가 더욱 진해졌다. 밤하늘의 달은 보이지 않는다. 수많은 별들이 그들을 비춰주고 있을 뿐이었다. 줄리는 가슴을 쭉 펴고 갈기 같은 머리채를 뒤로 획 젖혔다. 그녀의 젖가슴이 터질 듯이 붉어져 나오고 그녀의 콧구멍이 아주 가쁘게 공기를 빨아들였다. 천천히, 아주 천천히 그녀는 지웅의 입에 자기 입을 갖다 대었다. 그녀의 눈길이 문득 다른 곳으로 쏠렸다. 창문 너머로 밝게 빛나는 꼬리를 끌며 살별 하나가 지나갔다. 그러나 그것은 혜성이 아니었다. 그것은 몰로토프 칵테일이었다. 백과사전, 샤머니즘. 샤머니즘은 인류의 거의 모든 문화가 경험한 신앙 형태다. 샤머는 지배자도 사제도 마법사도 성현도 아니다. 그들의 역할은 단지 인간과 자연을 화해시키는 데 있다. 수리남의 인디언 사회에는 샤먼을 양성하는 독특한 제도가 있다. 샤먼 양성의 첫 단계는 24일 동안 계속되며 사흘간의 교육과 사흘간의 휴식이 4차례 되풀이된다. 수습생은 대개 6명이고 인격이 형성되어가는 과정에 있는 사춘기의 청소년들로 이루어진다. 그 첫 단계에서 수습생들은 무격의 전통과 노래와 춤을 배운다. 그들은 동물들을
더욱 잘 이해하기 위해 동물들을 관찰하면서 그 움직임과 소리를 흉내낸다. 교육 기간 동안 그들은 거의 아무것도 먹지 않으며 음식 대신 담배 잎을 씹거나 담배즙을 마신다. 금식을 하면서 그렇게 담배즙을 복용하면 신혈이 심하게 나면서 몇 가지 심리적인 장애가 생긴다. 입문 과정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갖가지 시험으로 점철되어 있다. 대단히 위험한 조건에서 행해지는 그 시험들은 수습생들을 삶과 죽음의 경계로 몰아넣고 그들의 인격을 완전히 해체해버린다. 담배에 중독된 상태에서 며칠 동안 그처럼 힘겹고 위험한 입문 과정을 겪고 나면 수습생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힘을 가시화할 수 있게 되고 접신의 상태에 익숙해지게 된다. 샤먼의 입문 과정은 자연히 인간에 적응하던 과거의 기억으로 회귀하는 과정이다. 적응하느냐 사라지느냐 하는 생사의 갈림길에서 수습생들은 자기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잊고 정신을 비워내는 법을 배운다. 그들은 무엇을 판단하거나 분별하지 않고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것이다. 첫 단계가 끝나면 숲속에서 3년 가까이 홀로 지내는 고독한 삶의 기간이 이어진다. 그 기간 동안 수습 샤먼은 자연 속에서 스스로 먹을 것을 구해야 한다. 그 시련을 이기고 살아남으면 그는 더럽고 지친 몸을 이끌고 거의 실성한 상태로 마을에 다시 나타난다. 그러면 늙은 샤먼이 그를 맞아들여 수련의 다음 단계로 이끈다. 그 단계에서 늙은 샤먼은 환각 상태를 접신의 경험으로 변화시키는 능력을 일깨워준다. 인격을 해체하여 야성의 동물 상태로 돌아가게 하는 수련 과정이 오히려 수습 샤먼을 초인적인 능력을 지닌 훌륭한 인격자로 변화시킨다는 것은 참으로 역설적이다. 수련 과정을 다 마치고 샤먼이 되면 자기 자신을 더욱 잘 다스릴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지력과 직관력이 우수해지고 도덕성도 한결 강해진다. 시베리아 동부의 야쿠트족 샤먼들은 그들 결의 평균 수준보다 3배나 더 많은 교양과 어휘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한편 생물학적 철학이라는 책을 쓴 제라르 암잘라는 그 교수의 말에 따르면 샤먼들은 구비 문학의 주요한 전승자이자 창작자이기도 하다. 그들의 구비 문학은 공동체 문화의 토대가 되는 신화적이고 시적이고 서사적인 측면들을 보여준다. 오늘날에는 샤먼들이 접신을 준비하면서 마약이나 환각을 일으키는 버섯을 사용하는 일이 점점 빈번해지고 있다고 한다. 그 현상은 샤먼들의 수련 과정이 예전의 특질을 잃고 있으며 그들의 능력이 점점 떨어지고 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에드몽 웰즈 상대적이며 절대적인 지식의 백과사전 제3권